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을 아주 절절하게 깨달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회사를 다니던 중에 아는 분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에 남자와 연애를 할 때 그분 부모님이 중국집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원래 저는 짜장면 귀신이라는 말을 듣을 만큼 중국 음식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중국집을 한다는 말을 듣자 괜히 반가워졌어요. 그런 가운데 남자친구가 제게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는 거야. 은하야, 내가 부모님께 나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거든. 우리 엄마가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한단다. 너는 어때? 우리 부모님 만나는 것 괜찮겠어? 어머, 정말? 당연히 괜찮고 맞지? 오빠 부모님 만나는 거 나도 꼭 보고 싶었어. 근데 오빠, 내가 인사하러 가면 맛있는 짜장면 대접받게 될까? 나 오빠 집 짜장면 진짜 꼭 먹어보고 싶었어거든. 그래? 그렇다면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지? 내가 그릇을 10개나 해달라고 할게. 그런 큰 마음으로 나는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하러 갔다. 부모님은 운영하시는 중국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나 그 중국집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보통 중국집을 생각하면 동네에 있는 평범한 가게를 상상하겠지만,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중국집은 평범한 중국집이 아니라 서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매우 크고 고급진 식당이었어요. 인테리어도 화려하고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꽤 많았죠. 유명한 사람들이 남긴 사인과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곳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매우 유명한 중국 음식점이었어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동네 중국집을 상상했다가 깜짝 놀라고 말했어요. 어리둥절하며 제일 먼저 나타나셨던 것은 제 남자친구의 아버님이었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우리 하고 강우와 만나고 있는 아가씨로 소개되었어요. 어서 와요. 정말 잘 왔어요. 안녕하세요. 송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 당연히 반겨야겠죠. 별 볼 일 없는 우리 강우를 챙겨주시고 사랑을 넘치게 주는 고운 아가씨인데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애 엄마는 아까 일부러 외출을 했었는데 차가 막혀서 좀 늦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네, 저 아버님이 해주신 짜장면이 꼭 먹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손수 주방에 들어가셔서 요리를 해주셨고, 짜장면뿐만 아니라 여러 음식들이 제 앞에 펼쳐졌네요. 산의 진미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처음 보는 음식들이 상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내가 우리 강우 여자친구가 온다고 해서 오랜만에 실력을 조금 뽐냈습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드세요. 알겠죠? 제 아버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처음에는 얌전하게 행동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체면은 떨어지더라도 주신 음식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아버님도 그렇게 제가 먹는 걸 보시며 흐뭇해하셔서 어색하기보다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만일 이런 분이 저의 아버지가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님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제가 손님을 초대해 놓고 늦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강우랑 만나는 여자친구예요. 정말 예쁘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우의 엄마이고 제 어머니예요. 안녕하세요. 송은아라고 합니다. 강우 씨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가워요. 연애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길래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고 있었군요. 아버님과 어머님도 처음 뵌 분들이지만 너무 따뜻하시고 좋으십니다. 모두가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봄날 산들바람처럼 들뜨고 좋았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머님의 얼굴을 볼수록 낯이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군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신 덕분에 친밀감이 생겼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대화가 한창 무르익던 중 어머님이 본래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셨다는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몇 년 전 정년 퇴임을 하고 본격적으로 남편의 식당을 돕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내 남자친구 어머님이 그렇게 익숙한지 그때서야 생각나네요. 아, 그 어머님 혹시 땡땡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세요? 나션이 선생님 맞죠? 어머 정말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럼 내가 알던 송은아가 맞는 거지 맞아요. 3학년 때 3반 친구 송은아였죠. 그럼요. 선생님 반가워요. 그래서 그 맞고 그렇네요. 이 얼굴이 왜 이렇게 익숙했나 했더니 그렇구나 크셨네 아니라니 하지만 이게 무슨 인연이죠. 우리 아들이 만날 사람이 바로 너였다니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선생님, 제가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중학교 시절 수학 선생님이셨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학을 꽤 좋아해서 수학 시간이면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어요. 그런 식으로 수학 선생님과 가까워지게 됐죠. 그래서인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선생님은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계셨고요. 어머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며 정말 반가워하셨습니다. 예전에 모범생으로 소문이 났던 제 학창 시절을 떠올리시며 여전히 착하고 고운 인상에 감탄하셨네요. 남자친구와 아버님도 우리 둘 사이에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있음에 깜짝 놀라셨다면서 이렇게 인연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의심하셨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선생님과 조우하게 된 덕분에 저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교재는 당연히 허락을 하신 거였고 빨리 결혼 날짜를 잡으라며 재촉하실 정도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남자친구 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하는 건 그저 우리 두 사람이 잘 만나고 있다는 그런 가벼운 의미로 된 거였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따뜻한 성품은 물론 어머님과의 남다른 인연까지 알게 되어서 마치 이 사람과의 결혼이 운명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남자친구가 저에게 멋진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제게 무릎을 꿇고 내밀었던 것이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 같아요. 반지를 받지 않은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두 사람의 결혼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청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갖고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주고받는 덕담 속에서 상견례가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해를 넘기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일부터 식사를 차리는 일까지 어려운 과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뻤고 좋았어요. 좋은 시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혼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시집 못 간 친구들의 질투를 받으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편과 사랑스러운 시부모님까지만 빼면 제 결혼 생활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어요. 형성을 맞은 형님들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남편은 삼형자 중 막내였는데 위로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형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두 분 아버님은 일찍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셨는데 덕분에 저한테도 형님들이 둘이나 생기게 된 셈이었습니다. 형님들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말 많고 탈만한 형님들의 호들갑이 선을 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장 클 것이었습니다. 큰 형님이 아버님과 포도 농사를 지으셨고 작은 형님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저가 결혼을 하자마자 큰 형님의 설레발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막내 동생으로서 이제 우리 집안의 일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일단 20만 원을 제게 붙여달라고 했어요. 네, 20만 원이라고요. 갑자기 왜 20만 원인 거죠?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포도즙을 제가 알아서 챙겨주고 있으니까
동선에도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20만 원에 이런 좋은 포도즙을 먹는 것은 쉽지 않아요. 동서야, 정말 복 받은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래요. 왜 싫어해요? 표정이 눈시울을 덮는 작은 흔적에도 몇 년째 포도즙을 먹고 있다는데요. 막내 동생 동서도 안 먹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니요, 제가 먹을게요. 저도 포도즙을 좋아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지. 특별히 동서에게는 몇 개 더 챙겨줄 테니까, 얼른 돈을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했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강압적인 부탁은 너무 심하게 느껴졌어요. 가족이 도와준다고 해도 의사조차 묻지 않고 갑자기 돈을 보내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겉으로는 티를 내지 못했지요. 어디 그러기만 한 거예요? 큰형님의 포도즙 강매뿐만 아니라 작은 형님은 보험회사에서도 일하고 있으니까 보험을 판매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서 씨는 이제 결혼까지 해서 생명보험 정도는 가져야겠죠. 늘 보험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험이 있는데요 라고 했지요. 요새는 보험 없는 사람이 드물어요. 하지만 집안에 보험 전문가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양한 보험이 출시되어서 과거 것들은 모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험 리모델링이 유행이래요. 그러니 일단 보험증권을 가져와 봐주세요.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일은 없지 않나요? 날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못 믿어요. 믿지 못하신다면 알겠습니다. 그럼요. 형님, 잘 살펴주세요. 작은 형님의 으름장에 기존에 보유한 보험을 전부 해지하고 새로 가입했습니다. 덕분에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마음은 쓰렸지만 불필요한 일로 책을 받기 싫어서 순순히 형님의 요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막내 동서가 아주 순종하고 착하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받아야 했지만 남편과 결혼을 한 후로 집안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형제들과의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요구를 받는 것이 매우 답답하다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잘 참아왔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요구와 따가운 말씨는 잊을 새도 없이 시작되고랬죠. 매달 시댁에 2번씩 방문해야 한다거나 어머니께서 소화가 잘 안 되시니까 소화제를 사다 드려야 한다거나 아는 사람이 만든 갓김치를 반드시 사야 한다는 등 제게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어서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입을 다물고 살면서 짜증이 점차 샘솟습니다. 적절한 때를 골라서 이제는 형님들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있는 남편이 전화를 걸었고 막 열심히 일하고 있던 남편은 이 시간에 전화를 받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오, 난데? 당신 지금 회사야? 응, 회사야. 왜? 무슨 일이야? 금방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좀 다치셨다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어떻게 다치셨는지 알려주세요. 운동 중에 허리를 다치신 것 같은데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운동하는 친구분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셨다는데 아마 가족 중에 누군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야근이고 퇴근하면 바로 엄마를 뵙도록 하라는 건가요? 알겠어요. 제가 가볼게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퇴근 후에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해서 확인해 봤어요. 운동 중 허리를 다치신 어머님의 상태는 꽤나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한동안은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중식당에 나가기는커녕 집안일도 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어머님 곁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이유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아, 난 안 돼. 우리 포도 농사는 어쩌고.
하루라도 돌보지 않으면 망해 나가는 게 농사인걸. 작은 동생이나 막내 동생이 이번엔 희생 좀 해야 해. 형님, 저도 어려워요. 보험에서 알잖아요. 실적 안 나오면 바로 도태돼 버린다고요. 실력이 요즘 예전만큼 좋지 않다며 눈치를 보는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회사 업무를 제쳐두고 어머니를 돌보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면 막내뿐만 남은 것 같네요. 어머님 문제로 가족 회의 중에 형님과 아주버님들이 저에게 시선을 모았어요. 네, 제가요. 아, 근데 제가도 회사를 가야 하는데요. 그래도 회사에는 휴가도 있고 연차도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정이 나은 사람은 동서뿐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예전에 동서 선생님이셨다며 이럴 때 스승의 은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긴 하지만 제도 사정이 있는데요. 우리는 동서가 오기 전에 시부모를 봉양하면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늦게 찾아온 동생이 해야지. 그럼 나이 많은 형제들이 해. 어쨌든 이번에는 동생이 어머니를 돌보는 걸로 하자고. 평생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까지만 함께 지내면 돼. 그렇지 않나요? 형제와 조부모들이 의논을 잘해서 의견을 모았다고 하더군요. 분위기에 압도당한 제 남편과 저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형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사실 형제들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는 시어머니의 간호를 제가 맡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러나 형님들의 떠넘기려는 태도에는 은근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차피 회사 문제 때문에 난처하지만 미뤄둔 휴가 일수가 남아있어서 그걸 사용하기로 하고 나는 당분간 시댁에서 어머님과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휴, 나 때문에 막내야. 너가 고생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좋을까?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에 어머님과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감사해. 그래도 내가 있어서 너무 안심돼. 이야. 저도 어머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옛날 학창 시절도 생각나고 좋은데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수학 문제집도 많이 주시고 그랬었어요. 내가 하도 똘똘하고 예쁘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지. 그런 내가 내 며느리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우리가 진짜 인연인가 보다. 맞아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끔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도 다니고 경수발도 했어요. 또한 어머님이 되신 시댁 살림도 도와야 했어요. 그렇지만 퇴근 후 돌아오시는 시아버님 식사도 챙겨주어야 했네요.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시집살이를 하려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그래도 반강제적으로 시어머니랑 시간을 보내면서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그 덕분인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한결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점점 상태가 좋아졌고 이제 혼자 거동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회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 시댁을 떠나서 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채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무척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래저래 정이 많이 들었나 싶었습니다. 나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우나 무거운 것이기도 해요. 어머니,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몸 조심하세요. 한 번 아픈 곳은 재발하기 쉽다는 말이에요. 자주 놀러 올 테니까요. 그래, 은하야, 내가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없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허전해. 꼭 막내딸을 시집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야. 이렇게 너랑 함께 동상이몽 같이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고마웠어, 은하야. 섭섭해하는 어머님의 표정을 보면 나도 어느새 콧날이 시큰해진다고요. 이제 곧은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두 팔을 번쩍 들고 기뻐해야 하는데 막상 떠나려니 저도 마음이 헛헛해진다. 집에 돌아와도 시어머니의 못내 아쉬운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시어머니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동안 저도 모르게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와 오순도순 함께 살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희망이 저와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남편에게 시댁에 들어가 살자고 선언했습니다. 뜻밖의 말에 크게 놀란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묻었다. 정말 그 말이 진심이야? 진짜 우리 엄마 아빠랑 살게 제안한 거야? 자신 있어? 나도 많이 고민했는데 아마도 그게 좋겠어. 부모님도 요즘 점점 허약해지셔서 자주 아프실 것 같고 어머님도 적적해 보이시던데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만약 그런데 괜찮다면 나 시댁에서 어른들 모시며 함께 살고 싶어.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남편은 제 결심에 미심쩍어했지만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는 제안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시댁에서 살게 되면 남편의 직장도 가까워져서 출퇴근하기도 좋았기에 계속 여쭤서 보았다. 금방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그 사실을 전해야겠어요. 엄마, 우리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살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은하가 엄마랑 살고 싶대. 그래서 이제 그 넓고 큰 집에서 혼자 살 필요 없어. 남편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만일 제가 시집살이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어쩌려고 했을까요? 이제 보니 남편의 본심도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어쩌면 어쩌되든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기로 한 일은 큰 문제가 됐어요. 저의 결정이에요. 시부모님이 반대하신 것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형제들의 반응도 참 재밌었어요. 아니, 동서가 정말 시댁에서 살겠다는 것이야. 어른들과 함께 사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겠지만 동서가 정말 의외로 생각한 거라고 해.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의아해했다고 해. 네,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서 그런 것 같아요. 또한 어머니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함께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동서가 선택한 것이니 상관없으나 동서를 걱정해줘서 고마워. 저는 괜찮아요, 형님. 정말 잘 살 거예요. 형님들은 제가 시댁에 살게 된 걸 그렇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큰 형님은 잠깐 살다가 나올 생각이라면 전혀 안 들어가라고 하고, 작은 형님은 혼자 효부상을 받고 싶어서 그러냐며 은근히 견제를 했어요. 하지만 전 제 결정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매우 좋아하셔서 형님들도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댁은 마당에 있는 2층 집이라서 저희 두 식구가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가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걸 가장 크게 받아들이셨죠. 반갑다, 시어머니. 그대는 저를 국빈처럼 맞아주셨어요. 아유, 은하야, 정말 감사하다. 너와 함께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죽겠어. 가사일은 내가 다 맡겠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요. 일하러 잘 다녀와. 아니요, 어머니, 아버님도 중식당에 가시느라 바쁘셨잖아요. 일은 우리 둘이 나눠서 할게요. 그럼 좋죠, 맞죠? 어휴, 말도 아름답게 하는데 내가 말년에 이렇게도 많은 축복을 받는 것 같아. 우리 이쁜 막내 며느리 덕분에 복을 누린다. 정말 고맙다.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일이 왜 불편한 점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친정부모님 이상으로 잘해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오히려 얻는 점도 많이 있었어요. 시댁에 들어와 산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에 입성하고 처음으로 명절을 맞게 되었죠. 명절날에는 온 식구들이 시댁에 모여 음식도 하고 차례도 지내면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 정신없이 명절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님이 식당에 쓸 재료 준비를 해야겠다며 나갈 채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덩달아 시어머님도 따라오시게 되셨죠. 그 덕분에 명절날에 자식들만 남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형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명절 때도 이렇게 일에 신경을 쓰시니 큰일이야. 이제 아버님도 나이가 들어서 좀 쉬셔야 할 텐데요. 아이고, 형님, 그런 말씀은 삼가세요.
아버님 중식당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연간 매출이 15억을 넘는 대박 가게인데 어떻게 쉬시겠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가게를 영원히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자식들이 이어받지 않는 이상. 권리금을 받아서 파는 것이 유리한데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쓰러지면 큰일이겠죠. 식당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미리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 있을까요? 명절날도 외출하는 아버님을 보면 참으로 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조용히 아빠를 따라해야지. 이 재산을 모든 자식들이 나눠 가질 것인데 그 가치가 있는 시기에 파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형님들의 대화가 영 마뜩스럽게 들리네요. 아버님이 피땀 흘려 창업한 식당을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여자들의 대화에서 아무도 토달지 않고 점잔을 빼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속마음은 그랬지만 저는 그저 듣지 않은 척 딴청을 피웠어요. 그렇게 해도 속물 같은 형님들에게 동조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지나가는 말처럼 하던 대화는 점차 구체화를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지난 후에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무슨 작당을 했는지 아버님의 식당에 찾아와 가게를 팔자고 은근히 조르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시어머니를 통해 듣게 되었죠. 애들이 자꾸 그만 가기를 팔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데 왜 그러한지 알아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저러지지만 네 시아버지는 일생 동안 운영해온 식당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넘기는 게 쉽진 않겠죠. 하지만 아이들 말처럼 천년만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틀린 말도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푸념이 섞인 걱정에 마음이 좀 아파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단지 재산을 상속받을 일을 걱정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님이 고민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한 달 정도가 지난 시기에 자식들의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고민하던 시아버지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발표를 하셨는데 자신의 가게를 아무에게나 넘기기는 싫고 자식들 중 누군가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가게를 물려받은 자식은 아버님이 눈 감기 전까지만 식당을 운영하고 그 뒤에는 팔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거였어요. 이러한 아버님의 선포에 형제들이 소란을 일으키며 난리가 났습니다. 각자 하던 일을 전부 다 때려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형제들은 자신들이 식당을 운영해야겠다며 아우성을 쳤다. 형님, 포도 농사는 어쩌시려고 그래요? 아버님이 그런 결정을 하신 건 다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웃기네요. 중식당인데 아버지께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니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또한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요? 친정 어머니께서 식당을 오래 하셨다고 하셔서 식당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답니다. 아니죠, 형님. 동네 밥집이든 아버지의 중식당이든 똑같지 않나요? 또한 아버지와 함께 도와드린 적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신혼 시절에 너무나 많이 도와주셨다고요. 동서 말은 훨씬 정말 웃기게 하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올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아버지가 4박 5일 동안 다녀오셨는데 정말 많이 도와주신 거죠. 몰라요. 암튼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이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떡을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두 형제가 옥신각신 손톱을 세우고 있네요. 형제들이 다투기 시작하자 아버님까지 소리를 높여 싸워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굳이 아버님의 중식당을 물려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 사람이나 제가 각자 다니던 회사에 만족하고 있었고요. 특히 아버님의 식당 같이 잘 되는 대박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형님이 서로 싸우며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멀어져서 지켜보고 있었죠. 첫째와 둘째가 서로 자신이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나서자 시부모님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을 방문한 큰 형님 가족이 어머니에게 생각지 못한 예기치 못한 말을 꺼내던 날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 와서 거주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응, 그러시다니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 말씀은 니들이 여기서 살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버님의 식당에서도 함께 일하며 배우고 어머니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발언이네요. 막내 아들도 있으니 어디서 거주할 거라는 거죠? 이제 막내 동생은 본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니까요. 우리도 부모님을 예물로 섬기는 기회를 주어야 공평하죠.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첫째 형님의 말로 말아먹어 버릴 뻔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형님에게 물어보았어요. 네, 형님.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자기 저희한테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지금 상해 중이에요. 동선의 아파트에 아직까지 안 나갔다는데 비어 있다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해요. 나는 명색대로 집안 첫째 며느리인데 나도 부모님에게 좀 서둘러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막내 동서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서방님과 함께 내려가서 편안하게 살게요. 동선 내는 신원도 없었었잖아. 첫째, 형님과 아주버님은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이라는 듯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짐작했지만 180도 바뀌는 태도가 너무하다 싶었어요. 어머님께서 확답을 미루시자 난색을 표했습니다. 일단 첫째 형님의 시댁 방문에 따라 일이 보류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둘째 형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첫째 형님이 어머님과 함께 살겠다고 한다던데 그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형님은 중식당이 욕심내어 하는 거라는 거라고 하셨어요. 너는 욕심 안 나고 내 아니라며 솔직히 식당을 우리가 이어받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큰 식당은 조직 생활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운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보험회사에서 20년이 넘게 일한 데 대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난 모르겠다네. 시아버지가 괜한 발표를 하심으로써 굳이 불안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네. 분란이라니요. 아니에요. 아버님은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쉬시길이 좋겠다. 어머니, 농사 맞는 형님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둘째, 형님은 시어머니를 기르고 계시겠다고 애를 씁니다. 형님들이 시부모님이나 아버님에게 가려는 모습을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다들 식당이 마음에 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중식당을 이어받기 위해 형님들이 노력하는 모습은요. 정말 눈물이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첩보 작전을 연상시키는 물속 작업은 물론이고 시부모님 앞에서 보여주는 가식적인 퍼포먼스에는 당장이라도 짖을 것 같았어요. 형님들의 그런 모습이 진심이 아닌 것을 3살짜리 아이도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들의 진심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상속을 받을 자식을 선택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계셨죠. 그렇지만 형님들의 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쓰러지셨고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형님들은 미처 듣지 못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눈을 감지 않으신 것도 아닌데 형님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앉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째서 이렇게 건강이 망가지셨는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아요. 아버님, 이러다가 정말 일이 생길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이제 가시는 것은 제게 맡기시고 집에서 좀 쉬세요. 아니, 동서 말이 좀 이상해. 가게를 왜 동서한테 맡기지? 내가 18억을 빌려 뛰고 있다는 거 안 보여요? 형님도 참,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형님은 하던 농사 지으시면 되죠. 먹지도 못할 때에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서나 팔던 보험이나 팔고 동서가 먹을 수 있는 떡을 내가 왜 못 먹게 되는 것일까?
결국 결정은 아버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어요. 병원까지 가서 서로를 경계하는 형제였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너희들은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건가? 지금 너희 아버님의 상태를 알고 있니?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 아까 정밀 검사를 받은 뒤에 의사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급성 치매 증상이 의심된다고 하더라. 상태가 더 악화될 것 같아서 치료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네, 아버님이요. 치매라고요. 그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면 사람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망각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용변을 보는 것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상황이 이러한데도 너희들은 싸움만 하고 있는 거냐? 시어머니의 핀잔이 섞인 한탄을 가족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너무 절망적인 소식에 저조차도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데도 시아버님의 이상 증상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시아버님은 식당에서도 깜빡거리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발작 증세와 함께 쓰러진 것도 머릿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란 것이었죠. 아버님은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며 가정에서 머물며 안정을 취하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우울한 기분으로 아버님을 모셔서 시댁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어머님이 정신이 흐릿한 아버님을 데리고 잠자리에 누이고 난 뒤에 저희 부부와 형제 부부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 여보, 아버님께 치매가 진단되었으니 우리 가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인 주방장이 있으니까 일단 운영이 계속되겠지요. 하지만 사장이 오랜 시간 동안 부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물려받고 장사하고 있어야겠지. 글쎄,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어떻게 생각하긴 뭘 어떻게 생각해. 아버님이 치매인데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 어머님도 아버님을 좀 돌봐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빨리 처분하자고 하자. 가게를 그렇게 내버려두면 직원들이 다 내 것을 빼고 마르거든. 큰 형님 내외는 아버지의 상태보다 가게 처분에 더 몰두하고 계시더군요. 참다 못한 제가 큰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이제 형님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들어오실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더 여쭤보시는 거라고요. 이제 아버님 병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돌봐야 할 텐데요. 아니에요. 난 못해요. 제가 이미 나이도 많은데 치매 환자를 돌보고 농사일도 바쁘고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이 변하셨나요? 제 기억엔 형님이 시부모님을 모시러 가라고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니요. 지금 동서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그때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동서는 살고 있으니까 계속 살아나가세요. 제가 결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캔디를 어디에 넣었나요? 큰형님이 성을 내며 시댁 행사를 떠올리셨습니다. 떠나더라도요. 욕을 내뱉는 모습에 작은 형제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형제는 아버지의 중국 식당을 상속받을 생각으로 그 법석을 지켰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시댁에 사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형제 허물만 가득 쌌네요. 하지만 작은 형제야, 형제도 회사에 퇴사하셨지요. 이제 중식당을 배우신다고 했지 않았어요. 어허, 왜 회사를 그만두냐, 그렇게 말을 해? 어머니와 아버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이 귀찮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고 형제가 맡을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님이 아프시니까 그냥 속편하게 비싼 값에 맡기고 자식들이 잘 나누면 되는 거 아닐까? 어쩌면 이제 골아플 일 없을 거야? 안 그래? 암튼 중식당을 인수할 사람부터 찾아보자고. 워낙 유명한 곳이라 분명 인수할 사람이 나타날 거야. 암튼 동서가 수고 좀 했지. 작은 형님네 왜 역시 그런 말을 남기면서 떠나시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부부는 허탈한 마음에 할 말을 잃고 말았네요. 남편이 한숨으로 형들의 태도를 비난했어요. 다들 아버지 아픈 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어쩌다 형들이 저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에요. 아닙니다. 미안할 일은 없어요. 부모님 같은 존재로 여기듯이 함께 사는 두 분을 돌봐드릴게요. 우리 부모님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려면 계속 말을 걸어주고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해요. 어쨌든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님 곁에 계십니다. 당분간 어머님은 식당도 관리를 해야 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셔야 해요. 여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에요. 어째서 미안한 마음이야? 형들이 욕심을 부려도 나는 내 할 일을 하기만 하고 있을 뿐인데 남편은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셔서 안타깝다며 말씀했을 뿐이에요. 제겐 두 분의 소중한 존재가 있어요. 중식당과 같은 곳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전 그저 아버지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만 집중했어요. 이후에도 저는 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님을 살들이 돌봤습니다. 일부러 더 말을 걸어주고 산책도 하면서 조금이나마 괜찮아지길 바라면서 정성을 다했어요. 다행히도 아버님은 이상한 증세를 보이진 않았어요. 평소보다 말씀은 없었지만 차려준 음식도 잘 드시고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용변을 가리지 못하시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계신 아버님의 증세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쟤랑 함께 계시는 동안 딱히 이상한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식사도 잘하셨어요. 조만간 아버님을 모시고 검진을 다시 받아보실 생각이면 참 좋은 소식이에요. 맞아요. 우리 막내가 말한 대로 나중에 다시 검사 받아봐야겠죠. 하루 종일 식당에 계신 어머니가 퇴근하고 계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은 옅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의 미지근한 태도에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마 피곤해서 그러신 걸까 하며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게 아버님을 돌보는 지 꼭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는 동안 아버님 옆에 슬그머니 앉았죠. 저를 부르셨군요. 그러더니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미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그것은 우리 중식당 대표명을 당신 이름으로 바꾼 사업자 등록증이다. 네, 저는 어머님의 말뜻을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봉투 안을 열어보니까 정말 대표자 이름에 제 이름이 서명하게 박혀 있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제가 아버님 식당의 대표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 건데요? 놀란 제가 어머님에게 묻자 TV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던 아버님이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레스토랑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막내로 너를 선택했으니까, 아가. 앞으로 이 레스토랑을 잘 부탁한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셔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라고 말했습니다. 경무는 이 사태를 이해할 수 없었죠. 어머니께서 놀랐다는 제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이 레스토랑에 대해 너무 욕심부렸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들이 이 레스토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연기를 좀 해봤지.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첫째와 둘째는 오로지 레스토랑을 팔아먹을 생각만 했지. 생각만 하고 진심으로 식당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도 그랬고 저는 어머님의 설명을 듣고서야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했습니다. 아버님이 혈압으로 쓰러지셨을 때 자식들을 시험해보고자 치매라는 괜한 말을 꺼냈다는 거였고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간 형님네 가족들은 자신들의 진짜 속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너희들이 대화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다 듣고 있었어요. 아휴,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운 건지 그저 재산에만 탐을 내니 원. 아무튼 우리의 결론은 막내에게 우리의 식당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하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잘 도와줄 테니까 차근차근 일을 배워봐. 항상 두 사람이 먹고 살 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식당을 만들어줄 테니까. 아니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시험이었고 연기라는 거요. 저는 시아버지가 잘 계신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중식당의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 남편과 함께 고민 끝에 열심히 노력하기로 결정했어요. 시부모님의 뜻을 무조건 거절하기도 그랬고요. 평생 피와 땀으로 아버님이 운영하신 식당을 아무렇게나 팔아버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편과 저가 중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형님들과 아버님들이 펄쩍 뛰며 날라시겠지만 천륜을 끊겠다는 시부모님의 불우령에 꼬랑지를 말았습니다. 식당이 아니었어도 시부모님의 고가는 차고 넘쳤기에 나중에 재산 상속을 잘 받으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부터 형님들은 제가 식당 대표가 된 것에 대해 토를 달지 못했어요. 명절 때나 가끔 얼굴을 비추며 시부모님의 비밀을 맞추느라 여념이 없네요. 정말 재밌는 형님들이시죠. 저희 부부는 힘 닿는 데까지 식당을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남편도 요리를 배우기 위해 매일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님 어머님이 손을 떼시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손님들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시부모님의 연기에 영혼까지 탈탈 털린 형님 내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애청자분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 및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